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 칸트, 실천이성 비판. 전철을 탔다.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전철은 북적댔다. 잠시 정차했던 전철은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 옆에 있던 어느 여인의 몸이 내게로 쏠리면서 나의 발등을 밟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팠다. 하이힐에 발을 밟혀본 사람은 나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에게 따질 수가 없었다. 왜 남의 발을 밟고 그래요? 당신 하이힐 때문에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가? 그녀에게는 내게 고통을 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전철을 급발진했던 운전사에게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잠시 전철이 정차했을 때 어느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하이힐로 내 발을 질끈 밟는다. 이 경우 나는 그녀에게 따질 수 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녀의 하이힐을 움직이도록 만든 다른 외적 원인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급발진한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게 된 여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자유로운 의사로 내 발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은 다른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자유로운 의사로 내 발을 밟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있을 수 없다. 사실 자유는 책임이라는 논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적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법정을 예로 들어보자. 재판에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검사가 피의자에게 가급적 최고의 형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변호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의자가 최고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표면적으로 피의자의 입장에서 검사는 비인간적으로 그리고 변호사는 인간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 검사는 피의자가 100% 자유롭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른 원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 검사는 피의자가 자유로운 사람이었다고, 변호사는 피의자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결국 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해 피의자가 어느 정도 자유로웠는지를 따지는 행위인 셈이다. 만약 자유의 정도가 결정된다면 피의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판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항상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따진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칸트의 후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는 인간이 자유로울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던 철학자이기 때문이다. 이성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순수하고 실천적인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은 다름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 다시 말해 자유의 자유를 표현한다. 실천 이성 비판. 불행한 아버지가 있다. 그에게는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딸이 있다. 병실 침상에 누워있는 딸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는 입을 앙다물며 무엇인가를 결심한다. 딸이 측은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남은 식구들에게 불운함을 넘겨줄 수는 없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딸의 생명을 유지시키던 인공호흡기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했다. 반대로 고민 끝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지 않고 딸을 돌보았다고 하자. 아버지의 선택으로 남은 식구들의 삶은 예상대로 더 공공해진다. 심지어 가난을 못 이기는 자식들 중 한 명이 집을 떠나는 일마저 벌어졌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 사람들은 어느 것이 선한 행동이고 어느 것이 악한 행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칸트는 그것이 논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느 경우든 아버지의 행동은 자율적이었고 당연히 그의 행동은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맞느냐 그르냐가 쟁점이 아니라 행위자가 자율적인 선택을 했느냐 타율적인 선택을 했느냐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지적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사실 아버지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든지 간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졌을 것이다. 왜 그는 책임을 기꺼이 떠맡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심사숙고 끝에 자율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잘 길들여진 애완견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애완견의 행동에 선과 악이라는 범주를 부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교통법규를 지킨 애완견의 행동은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강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과 악의 범주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애완견이 아니라 애완견을 길들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위를 자율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타율적으로 했느냐이다. 애완견이 아니라 인간도 교육을 잘 받아 선해 보이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공경하고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 분명 이는 선한 행동이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에 선악이란 윤리적 범주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차나 컴퓨터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타율적 존재이다. 이것은 자동차나 컴퓨터가 자신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을 기다린 단순한 수단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기계나 도구들과는 달리 인간은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당연히 자율적 존재인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율적 결단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전체의 창조물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욕하고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율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이다. 실천 이성 비판. 칸트는 인간처럼 자율적인 주체를 목적이라고 부르고 자동차나 컴퓨터처럼 타율적인 사물을 수단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 주인이 목적이라면 노예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도덕 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놓기에서 칸트는 타인과 관계하는 윤리적 원칙을 밝혔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단순히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자체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자체로 취급해야 한다는 칸트의 현실 감각이다. 그는 타인을 수단으로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그는 타인을 완전히 수단으로만 보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피력한다. 보통 사람들은 칸트가 보수적인 철학자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공동체의 관습적 규범에 비판적이었다. 관습적으로 인정된 선한 행동이라고 해도 인간의 자율적 결정이 없다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칸트는 혁명적이다. 그렇지만 칸트의 진정한 혁명성은 타인을 수단만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는 돈을 목적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만드는 체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간을 목적으로 보자는 칸트의 주장은 자본주의 체제에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인간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돈은 수단의 지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이 대목을 놓칠 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윤리적 명령을 토대로 반자본주의적 공동체를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이다.